이코노미스트 김한준 박사 모셔서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이제 사이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90일 유예지만, 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의 숫자에, 그런 되돌림이 좀 있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에서 경제에선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박사님 시각이 궁금합니다. 관세죠. 관세. 네, 지금 네. 주식시장이 되게 이제 변동성이 큰데 어찌 보면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질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또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게 관세다 보니까 그리고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좋게 보면 리더십이지만 나쁘게 보면 트럼프의 생각에 변덕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분석이 필요 없고 오직 트럼프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에 대응해야 되는 대단히 필요한 장세, 좀 주식시장의 질이 안 좋은 장세인 것 같고요. 또 좋게 표현하자면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연하다, 실용적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트럼프의 결정을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좋은 뜻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채권 시장이 금리가 올라서 또 주식 시장이 주가가 떨어져서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딱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그 좀 역할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훑어보면 아직까지는 관세 정책이 경제 지표에 스며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4월달 경제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기초 체력이 강하구나. 고용 시장도 상당히 탄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수요 위축 이런 압력에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안도감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서 시장으로부터 경제 상황으로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이제 막 가다가 발목을 좀 잡힌 부분이 있다. 네. 그게 채권 금리일 수도 있고 시장의 반응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좀 거꾸로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그것까지도 다 의도하고 있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섬세하게 운전하고 있다. 어떤 관세 정책과 시장의 방향 사이에서 섬세한 운전이다. 의도대로 이것까지도 운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가요, 박사님? 그렇게 시장은 기대하고 기대. 트럼프 정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 미국을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게 하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장이 의심하고 있죠. 너무 세게 불러서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가 관세율 자체를 너무 세게 부른 나머지 이걸 이제 주워 담는데 이제부터 주워 담아야 되는데 과연 잘 주워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 국익의 플러스 요인들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소폭 무역 흑자국인 영국 이외에는 지금 90일이 유예됐는데 전체적으로 7월 4일까지 4월 4일 날 발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편 관세, 상호 관세가 이제 90일 유예됐지 않습니까? 4월 초부터. 근데 3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 타결된 것은 소폭 무역 흑자국인 영국밖에 없고 좀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인도도 지금 좀 강간무소식이고 특히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 관세율이 90일 유예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중국이 1기 때보다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낮아졌고
GDP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낮아진 것은 분명하거든요. 8년 전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시진핑의 독재 국가인 중국이 미국보다는 이 관세 전쟁에서 조금 더 거칠게 조금 뭐 미국의 협상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이 너무 좀 그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조금 묵직하게 하반기에도 이 불확실성의 방향성은 좋아지는 쪽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협상이 조금 차곡차곡 각국이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만만한 문제겠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확실성의 문제에서 조금 이제는 실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만든 하반기의 경기 침체 위험, 물가 상승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그러니까 실물 경제 쪽에 이런 불확실성이 타격하는, 그 불확실성은 감소해서 안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마냥 올라갈 수 있는 거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관세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관세율도 지금 30%, 펜타닐 20%, 기본 관세 10%, 30%인데 금액을 가중하면 39%거든요. 팩트가. 그 이유는 품목 관세가 50%가 붙고 800불 이하의 소화물에 대한 관세도 낮아지긴 했지만 54%거든요. 그래서 금액 가중, 실효 환율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30%가 넘는 상태, 거의 40%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보편 관세가 영국에서 보여줬듯이 무역 흑자국인, 그리고 이슈가 그렇게 없는, 예민한 이슈가 없는 영국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는 10% 기본 관세를 깔고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나머지 나라야 오죽하겠느냐. 나머지 나라는 기본값이 10%라는 거죠. 기본값이 10%에다가 철강, 알루미늄, 지금 자동차 25% 조금 국가별로 케바케로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평균 환율이 하반기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그 트럼프 취임 전 3%에서 거의 15% 정도까지는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 협상이 제대로 돼도. 이 얘기는 10%포인트 이상의 평균 관세율, 실효 관세율이 미국 경제에 주는 타격이 어느 정도일까? 일부는 뭐 극단적인 매대의 물건이 비는 사태는 간신히 모면하겠지만 일부는 공급망 충격이 있을 거고요.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빈번한 공급망 충격이 계속될 거고, 또 그 물가 쪽에서는 10%포인트 이상의 수입 관세율 상승은 일부는 소비자들이 생산자들 또 유통업자들이 흡수하겠지만 4월 어제 생산자 물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무역업자들이 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두세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 정도부터는, 여름을 지나서 가을 정도부터는 물가가 상승할 텐데 제 계산으로는 근원 물가를 0.5%포인트 이상 올릴 거거든요.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의 1%포인트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그러면 당초에 연말 정도에는 미국의 근원 CPI가 3.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3.5% 이상으로 튄다는 얘기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양상이, 관세 협상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1%포인트, 1% 초반대 성장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1% 초반의 저성장과 낮은 성장과, 작년에 2.8%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5%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게 지금 예고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주식 시장의 최근 흐름만 보면 뭐 미국 시장입니다.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선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 우량주 쉴 때 기술주 가고 뭐 기술주 차익 실현 나오니까 이제 우량주 가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긍정적인 시선은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정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관세의 어떤 민감도가 그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박사님뿐만 아니라 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우려, 침체 얘기도 사그라든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편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 반응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은 이제 과도기죠. 과도기.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듯이 관세 불확실성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알지 못하는 관세로 인한 후폭풍은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후폭풍,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은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겠고 그리고 현실 지표로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의 감소를 먼저 반영해서 S&P 500 주가가 연초 수준을 이제 회복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 싸움은 이제 그 2차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겠죠. 2차 불확실성. 네, 2차 불확실성이라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현실적으로 이게 그 수입이 관세율이 낮아져도 수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관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 전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높아진 관세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미국의 유통업체들, 수입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과연 좀 멀쩡할 수 있을까? 과연 좀 큰 경제 충격이 없을까라는 부분. 뭐 대기업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가격 인상 파워도 있고 또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물가를 올리겠죠, 가격을. 하지만 영세 기업들, 수입업체들,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 이런 섹터에서는 굉장히 자금난이 지금도 조금 심상치 않거든요. 해외 채권 발행이 는다든지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밑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금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조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 또 소비자 쪽에서도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또 학자금 대출 연체율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그 영향이 오롯이 이제 드러났을 때 미국 경제가 조금 이 지금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죠. 네. 이번 주에 또 하나의 큰 이슈였던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계기로 해서 이 한미 외환 당국자도 어쨌든 대면했다, 만났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우리 원화도 굉장히 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좀 출렁이기도 했고 이게 일단 공식적으로는 의제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공식적 의제에 포함이 안 돼도 어쨌든 이 환율 관련된 협상은 좀 살아있는 논쟁거리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궁금하세요. 네, 일단 뭐 보도 내용은 네. 의제에 안 들어갔다. 환율 이슈가.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국에게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교역국에게 환율을 조금 낮추라고 하는 압력은 이번 의제에 빠졌다. 라는 것은 이제 보도 내용이고요. 말씀 주셨듯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뭐 조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이제 보고서에서 밝힌 조금 그 환율 쪽에서의 이제 조금 큰 압박, 상대국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아직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강달러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초강 달러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달러의 리더십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발표한 것이지 조금 전술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환율이 크게 이제 움직이는 것은 미국도 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관찰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달엔가 이제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제 환율 보고서에서 조금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환율 이슈는 최후의 수단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협상에 집중할 것 같고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또 추가적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조금 생각보다는 약한 것은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제 오늘 약한 게 아니고요. 미국 달러화는 2022년이 어떤 때냐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때부터 달러 인덱스는 지금 115에서 지금 얼마 전에 100을 살짝 깼으니까요. 네. 13%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2022년 코로나 이후에 계속 하락해 왔다. 그러니까 강세 통화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였지만 그 달러 인덱스 자체는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고 조금 거창하게 좀 기간을 늘려서 보면 71년에 금값이 1트라이온스당 35불이었습니다. 닉슨이 이제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못 바꿔줘. 금을 달러를 갖고 와도 이제 금으로 안 내줄 거야라는 이제 금태환 정지를 한 게 이제 1달 금이 1트라이온스당 35달러인데 지금 3,2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금에 대해서 평가 절하된 겁니다. 제국의 통화가 지금 한 50년 사이에 100배로 평가가 절하됐다. 금을 절대적인 통화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다른 나라 통화는 더 절하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축 통화인 달러마저도 근본 없는 화폐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았고 코로나19에서 대규모 재정 팽창과 국가 부채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35년에 120%, 연방 정부만 그렇고요. 지방 정부까지 합치면 1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적자율이 GDP 대비 지금 6.5%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미 의회 예산국의 전망에 따르면 이게 곧 8%, 10%, 9%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기본 가정이 뭐냐면 물가가 2%대 중반, 10년물 금리가 3%대 중반, 초중반. 이게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고 10년물 금리, 표준 전체적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 차환 발행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해부터 1%대 미만으로 발행된 채권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4, 5년 후에는 5% 미만으로, 15% 미만으로 들어가고요. 반면에 4% 이상에서 발행된 국채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러 환율이 다시 돌아와서요. 달러 환율이 상당히 위협받을 요인이 국채 쪽, 국가 부채 쪽에서 굉장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5년마다 연준은 통화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변경합니다. 아마 여름 정도에 이제 그게 발표될 건데요. 5년 전에 했던 그 프레임워크가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어제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2%의 연준의 목표 물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2%로 2%를 타겟팅하면 물가를 못 잡는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올리는
네, 그러니까 올릴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네. 더 빈번하고 아. 높은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시달려야 할 것. 네. 그 얘기는 국채 금리도 과거 패러다임처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까 1% 초반까지 떨어질 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미국 국채 금리가 하반기에 거의 3%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4%대 중반에 머물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이제 경제 성장률과 국채 금리, 물가의 이런 그 상관관계하고는 사뭇 다른 굉장히 프레임의 변화,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경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 중에도 뭐 71년 닉슨, 뭐 금태환 이런 것도 이제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되새겨볼 수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역사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잖아요. 네. 말씀 주셨듯이 달러가 약해진 게 최근 일만은 아니고 어쨌든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약해지는 추세였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마러라고 합의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 환율의 변동성은 우리가 좀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상황을 보더라도 외환 쪽의 딜러분들 이제 목소리 좀 들어보니까 뭐 움직임이 괴팍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요 1390원 갔다가 1410원 갔다가 94원, 이 뭐 움직임이 이 정도면은 외환 쪽에서 상당한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큰 추세에서는 이거를 뭐 방향성은 뭐 달러가 조금 우리가 그냥 가시적인 기간,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는 저는 이제 크게 방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래 위로. 네, 역사적으로 지금 3차 달러 강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이었고, 지금 이제 달러 약세에 이제 조금 간절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국의 화폐는 언제 크게 망가지냐면 이제 군사력을 잃을 때 크게 망가지고요. 그다음에 경쟁 신흥국,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경제력과 무역, 그리고 좀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이제 그 아마도 달러는 이제 큰 위기를 맞을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영국 파운드화라든지 그 전에 네덜란드의 길드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언제 달러 패권이라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제국의 패권이거든요. 이 부분을 상실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 주셨듯이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래서 한 서너 달 내지는 뭐 심지어는 뭐 6개월, 1년 정도는 정말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환율 추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한 그 전체적인 오늘 쭉 말씀 나눴던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권위가 서서히 상실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실금 현상이죠. 실금이 조금 나면서 여러 가지 권위가 상처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달러가 갑자기 그냥 약세로 가서 달러 패권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원달러가 1,300원까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조금 당혹스러운 환율 시장에서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이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 이것도 6월 네. 정도에 있나요?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경제 경기 펀더멘탈 이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진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KDI 발표 보면은 석 달 만에 성장률, 연 성장률 1.6%에서 0.8% 제시했더라고요. 반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두 가지가 네. 조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5월 12일 날 이제 그 KDI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KDI 보고서에서 1.6에서 0.8로 올해 성장률을 뭐 비교적 KDI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관인데, 국가기관이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0.8%인데 0.8%를 근거를 대외 요인이 0.5%포인트를 깎아 먹었고 또 대내 요인, 내수 요인이 0.3%를 포인트를 깎아 먹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제시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일평균 수출액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근데 이 일평균 수출액이라든지 수출 물량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최근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2, 3년 됐습니다. 길게 보면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수출 경제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잠재 성장률에 대한 KDI 보고서가 그 전에 5월 8일인가 이제 좀 앞서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 중반, 1.5% 굉장히 낮아진 거죠. 얼마 전에 3%였는데 지금 1%대 중반까지 내려왔고, 만약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되면 2040년 정도에 이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역성장을 한다. 좀 기본 표준 시나리오로도 2040년대 중후반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요인으로 이제 노동과 자본 설비 투자의 감소를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혁신 성장,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혁신하지 않으면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냥 표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운명에 있다. 그냥 그대로 넉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라고 적은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이 요소 생산성이지 이거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산업 전체를 좀 구조를 바꿔야 되고요. 대기업 또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거든요. 그 재편은 그냥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몇십조 투자한다고 벌떡 이렇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 여러 가지 산업적인 디테일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저는 이 잠재 성장률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른 뭐 초당적인 그러한 좀 입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간 성장률, 뭐 올해 성장률 전망이 반토막 났다. 이것보다 사실 더 위험 요소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세에 있는 건 뭐 완연하고 40년 가면 마이너스 성장에 갈 수 있다라는 게 거의 이제 디폴트 된 전망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전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새겨두면서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